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한 3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린 상태입니다. 우려했던 선거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전에 나온 소식이라서 준비를 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식적인 얘기는 미국이 중국과 합의를 끝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마 1단계 무효화 뭐 이런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도 하기 전에 제가 예. 속보를 봤는데, 예. 그러니까 강경론자였죠. 피터 나바로 장관, 이전 장관입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있었던 미중 무역 합의는 It's over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면 이제 7월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그렇다 보면 역시 하반기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짜는 가운데 가장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1월 3일 날 예정돼 있는 미국의 대선인데요. 예. 대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가격은 이 대선에 대해서 상당 부분 프라이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아니면 장기화 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선과 결부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상당 부분 변동성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고 그 시기 자체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또 하나의 도화선으로서 최근에 강경론자인 나바로 교수의 이러한 언론의 언급은 상당 부분 격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격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렇게 갑자기 합의가 깨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1월 달에 무역 합의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있었던 건 2월 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표면상의 이유인 것 같고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이면에는 상당 부분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이 기술적 경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축 통화를 관련돼서의 양국 간의 경쟁일 수도 있고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예. 결국은 코로나의 책임론으로서 공방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예.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불거졌느냐 감히 예단컨대 아마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백신이 나오기 전에 단계적인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높은 가운데 결국 비용이 따름이죠. 그럼 예.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중국과의 이 무역 분쟁이 이 코로나의 비용과 같이 결부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대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선거는 구도와 이슈와 인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대선까지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굉장히 지금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판을 한번 흔들어서 구도를 바꿔놓지 않게 되면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더 지나면 이 구도가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고요. 이 구도가 계속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당연히 보게 되면 어떤 구도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수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도 또 미중 무역 분쟁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은 보면 주가를 상당히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30포인트 정도 오르다가 또 마이너스 갔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가를 상당히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계속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중은 사실 2018년도부터 우리 금융시장의 충격 요인으로서 일부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상당 부분 학습 효과도 있는 가운데 있는 이벤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큰 레짐이 변할 때는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올해만 놓고 본다면 미중 무역 분쟁의 봉합 가능성이 1월 달에 상당 부분 높아졌고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거지면서 미국 측에서 들고 나온 코로나의 책임론을 갖고 상당 부분 또 실타래가 얽히다가 이번 달 말에 예정돼 있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의 통과 여부 이 부분도 중국에서 상당 부분 이슈인데요. 어저께 보면 유럽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상당 부분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예. 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들이 강행된다면 하반기 또 다른 불확실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 이후의 미중 무역 분쟁, 즉 팬데믹 이후의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의 확산을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1차 합의가 끝났다라는 외신이 보도가 들리는 것과 연장선에서 보면 상당 부분 불확실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튼 그 경제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팬데믹이 하반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우려가 되냐면 하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의 기초가 2차 팬데믹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를 기초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차 팬데믹이 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특히 하반기를 앞두고 나서 실상 2차 팬데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2차 바이러스의 대유행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치르는 것의 통과 의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경제적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시장에서의 변동성, 교란 요인으로서 지난 3월 말의 충격의 이상을 뛰어넘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충격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왔던 가장 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툴로서 락다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하지만 주요국들 중에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은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물론 충격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지난 3월 말과 달라진 현상이 무엇이냐?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 효능이 입증된 마스크의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부분, 또한 지난 3월 말 금융시장의 발작에 대해서의 우리의 인지하고 있는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주요국들이 통화정책과 제재정책, 물론 많이 소진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정책적 공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3월 말 같은 금융시장의 대혼란은 극히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2차 확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3월과 같은 혼란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심리 지표하고 실제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PMI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볼 때에 심리 지표, 즉 이제 폴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그 상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경제 지표를 끌어올릴 거닌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 그 관심인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라고 보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주가는 높은데 경제는 훨씬 더 낮으니 이 괴리를 도대체 어떻게 좁힐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폴에 의해서 하는 심리 지표하고 그다음에 실제 지표 사이의 차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로 보십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제는 심리다라는 연장선에서 보면 심리 지표가 우리 실물 지표의 선행 지표인 거는 맞습니다. 예. 다만 지금의 심리 지표의 반등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주안점은 회복한다라는 것에 있죠. 그러니까 이 지난 상반기와 달랐던 것은 팬데믹 이후에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주요국들의 이런 심리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선 속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고요. 다만 실물 경제는 상당 부분 저조하죠.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실질적인 유효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의 캐치업을 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의 지속성은 상당 부분 오래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희 KB증권의 기본적인 뷰이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산 가격의 개선, 또한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한 심리 지수들은 상당 부분 더 높은 회복 속도를 반영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산업 생산과 같은 실물 지표들의 캐치업, 즉 반등은 상당 부분 이런 심리 지수의 반등 속도보다는 좀 더딘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실제 지표, 실물 지표 중에 현재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두 개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고용 부분입니다. 미국의 고용 부분인데 고용이 일단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거라고 당초에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야 또 이제 그게 이 소득을 좀 불러일으켜서 소비도 빠르게 이제 증가를 시키고 이런 형태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보시기에 지금까지 미국의 고용 상태는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입니다. 예, 뭐 앞선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뭐 미국의 대선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미국의 실제 경제 체력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고용 지표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지난 팬데믹 이후에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실업자가 양상하는 가운데 예,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팬데믹에 의해서 직업을 잃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단기적 경제활동 재개가 된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실업자들은 단기간에 또 취업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5월달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분이 251만 명 새롭게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명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취업자들은 상당 부분 일자리로 복귀하겠죠. 하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 수준이 더디다라는 측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이익과 어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 기업의 플레이인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일시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원상적으로 복귀하겠지만 실제 영구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소 이탈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동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6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가이드라인을 줬죠. 올해 연말 미국의 공식 실업률, 전망한 프로젝션 실업률이 9.3%라는 거.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월달 미국의 실업률이 13.3%입니다. 즉 예. 6개월 동안 4%포인트 이상 실업률의 개선이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실업자들, 한 800만 명 이상으로 저희가 짓게 되는데요. 일자리로 복귀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가까운 실업자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고용은 회복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더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용이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속도는 생각보다는 좀 더딜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물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들의 생각은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 만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또 이제 CNBC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정부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지출을 해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게 상당한 인플레를 가지고 올 거다. 이런 그 전망도 있는 상태거든요.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실물 경제와 금융자산 간의 괴이는 결국 유동성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유동성을 이끌고 있는 미 연준의 행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과 물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디플레이션 압력에 좀 더 가닥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요단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그렇게 낮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인플레 시대를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동성의 효과는 분명히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이 극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유동성 효과를 갖고 있는 연준이 적어도 물가 때문에 다시 한번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이다. 극히 적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 6월 FOMC에서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향후 2022년까지 미 연준의 17명의 투표권자들이 적어도 2022년 말까지는 현 수준의 제로금리를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상당 부분 물가 압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2, 3년 터울에서는 좀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 압력에 대해서는 2, 3년 동안 계속해서 낮은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 디플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뭐 CPI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이렇게 얘기하는 물가 상승은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이제 자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자산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고 실물 쪽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쪽에다 정책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높으니까 이걸 잡겠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쪽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실물의 이 물가 상승률이 낮으니까 뭔가 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양쪽의 균형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수렴하겠죠. 예. 하지만 시차는 그 순간순간마다 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양극화 시장이 벌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조망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실물 경제의 회복 흐름은 회복이라는 데서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궤도가 같지만 즉 방향성이 같지만 그 속도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 버블보다는 실물 자산의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예.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수준의 물가 또한 더딘 수준의 고용 회복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실물 경제의 회복 기조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완화적인 정책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물 쪽에 보다 더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보다 더 높이는 쪽으로서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하나 재밌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예금이 2,427조 원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그 액수가 증가죠. 2,427조 원이면 2조 달러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러프하게 보면 미국 GDP의 9에서 10% 정도 그렇죠. 증가한 예. 거죠. 단기간에. 그리고 저희가 재밌어 하는 것은 금리 수준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죠. 금리가 거의 제로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기회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단기 자금의 예금 속성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그 불안함을 먹고 또 한편으로서의 자산 가격들은 어저께 나스닥 지수가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처럼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와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하죠. 즉 그게 의미하는 게 결국 양극화입니다. 예. 팬데믹 이후의 사회는 아까 실물과 자산 간의 양극화와 다른 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행태 자체에서도 양극화는 늘상 실생활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위험 자산과 아니면 안전 자산이 공존하는 이런 행태는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이러면은 없나요? 그 코로나19에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쓰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예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있겠죠. 다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비중이 또 상당 부분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실업률이 높음에도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정책적 효과인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또는 락다운 이후에 서로 간의 인적과 물적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소비는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전과의 소비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옛날하고 소비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돈을 무조건 모았다. 이것도 그렇게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거는 아닌 것 같다. 약간의 영향은 주겠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 이번 주에 나올 그 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번 주 보면 개인 소비 지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번 주 지표 한번 짚어 주시죠.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물 지표와 심리 지표들의 회복 속도의 차이. 예. 그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확인될 것 같습니다. 마켓 PMI 지수 4월달 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궤도를 보이면서 단계적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면에 있는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플러스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마이너스를 횡보할 것인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상에서는 소폭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시장의 예상치가 이미 쏠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두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